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기대 못 미친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6.5조입니다. 네, 이 삼성전자 작년 이 4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 6.5조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기대는 어땠느냐? 7조에서 8조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한참 밑돌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 네, 여기 나와 있죠. IT 수요 메모리 수익이 악화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IT용 반도체 쪽이 업황이 좋지가 않아서 매출, 이익 다 떨어졌다라는 건데 삼성에서 지금 이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반도체는 이른바 구형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를 하는데 또 있습니다. 어디냐? 하이닉스죠.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1위 자리 하이닉스에 내주나. 네. 요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이 보면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빨간색이 하이닉스고요. 파란색이 삼성전자인데 빨간색 하이닉스는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죠. 반면 삼성전자는 올랐다가 2분기에서 3분기, 4분기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반도체는 반도체이긴 합니다만 고대역폭 메모리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쓰이는 첨단 이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 건데 이걸 단순히 반도체 업계의 이 상황이라고만 볼 수가 있는 것이냐. 그동안 삼성전자가 수십 년간 1위 자리를 지켜왔었는데 이게 바뀐다는 건 산업계의 어떤 지각 변동의 이 시점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성하려는 삼성과 이걸 이 잡으려는 뒤쫓아가는 하이닉스의 추격이 올해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윤측 구속영장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출석하겠다. 네. 지금 이 윤 대통령 현재 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구속영장 하거나 아니면 기소해라. 그러면 응하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체포를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가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2차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관련해서 서울신문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서울신문 볼까요? 윤 대통령 체포 임박해지자 기소나 구속영장엔 응할 것. 윤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밝힌 이유 체포가 임박해져서 이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서울신문의 또 제목입니다. 저희가 살짝 좀 결이 다른 여러 개의 일면 제목을 같이 좀 보여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쌍특검법 또 부결. 야, 오늘 내란특검법 재발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오늘 쌍특검법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결 결과 또 부결이 됐다. 둘 다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여사특검법 두 개가 다 부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부결이 됐는데 어제 두 개가 부결이 됐는데 그중에 특히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오늘 바로 야당이 다시 발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둘 다 폐기가 됐는데 하나만 다시 발의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거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와요.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내란특검 3자 추천 바꿔 재발의. 어제 재표결에서 이 부결돼서 최종 폐기가 된 내란특검법은 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야당이 추천을 하도록 돼 있었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3자, 뭐 대법원장 아니면 뭐 대한변협 등등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요 항목을 좀 바꿔서 다시 발의를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재표결에서 이 내란특검법 두 표 차로 부결됐죠. 요 두 표, 요 항목을 이렇게 바꾸면 혹 이 국민의힘에서 추가 이탈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탈표가 발생할 것인지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사진이야 싶으실 수 있어요. 네, 해변가의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점점점 되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위에서 공중에서 지금 찍은 모습인 거죠. 여기가 어디냐? 동막해변입니다. 동막해변을 위에서 찍어보니까 하얗게 이 얼어붙은 해변가를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춥길래 바다도 얼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올겨울 최강 한파라고 합니다. 그럼 최강 한파라는데 대체 얼마나 추운 건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김다영 기상캐스터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오늘 얼마나 추운 겁니까? 네, 오늘 아침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중무장을 하고 나왔지만 연신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 기온 자체도 낮지만 칼바람의 체감 추위는 더 심합니다. 나오실 때 두꺼운 패딩과 함께 방한 용품도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경기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가, 서울과 충남, 전북과 경북 지역에도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대관령의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7.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현재 영하 9.8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5.6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은 영하 8도 선에 그치며 어제보다 8도가량이나 낮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종일 영하권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춥지만 내일은 더 추워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한파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충남과 호남,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최고 30cm 이상, 충남과 호남에도 최고 15에서 20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해안가를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다영 캐스터 양옆으로 얼굴만한 귀마개 한 거 보셨죠? 그만큼 춥다는 겁니다. 네, 이 김다영 캐스터 뒤로 오고 가는 사람들도 다 긴 롱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추우니까요. 출근길 준비하시는 이 분들은 꼭 단단히 챙겨 입고 나오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라고 합니다. 그럼 최강 한파라는데 대체 얼마나 추운 건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김다영 기상캐스터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오늘 얼마나 추운 겁니까? 네, 오늘 아침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중무장을 하고 나왔지만 연신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 기온 자체도 낮지만 칼바람의 체감 추위는 더 심합니다. 나오실 때 두꺼운 패딩과 함께 방한 용품도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경기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가, 서울과 충남, 전북과 경북 지역에도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대관령의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7.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현재 영하 9.8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5.6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은 영하 8도 선에 그치며 어제보다 8도가량이나 낮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종일 영하권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춥지만 내일은 더 추워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한파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충남과 호남,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최고 30cm 이상, 충남과 호남에도 최고 15에서 20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해안가를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기사 보겠습니다. 전세대출 심사 더 깐깐해지고 7월부터는 주담대 금액도 줄인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전세대출 심사 그동안은 90%에서 한 100% 정도의 비율로 이 보증 비율이 90에서 100% 정도였었는데 이젠 일괄해서 90%로 일원화하겠다. 수도권은 심지어
80%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죠. 주담대. 네. 이 주담대 이 관련해서 DSR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총부채 원리금 산정 비율, 이 DSR을 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3단계, 여기서 스트레스라는 말은 가산금리를 추가로 더 얹어서 산정을 한다라는 거죠. 가산금리를 더 얹으면 대출 한도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여기 2,400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야 싶으실 수 있어요.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적용 시 주택담보대출 규모 어떻게 줄어드느냐라는 거예요. 현재로 따졌을 때 6억 2,200만 원을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수도권에서 연봉 1억 정도 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지금은 6억 2,200까지 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5억 9,800, 2,400만 원 정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네. 돈이 없는데 빌리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서울신문입니다. 월세 중고거래 개인 간 카드 결제 허용. 네, 월세도 카드 결제가 허용될 수 있도록 그동안 사실 개인 간의 카드 결제가 안 됐었는데 월세도 카드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일부 카드사에서는 결제가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젠 일괄해서 모든 카드사에서 다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네요.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체포만 빼고 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2차 체포작전 임박. 네, 윤측 구속영장 청구하라. 저희가 어제도 오늘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체포영장 재신청하게 발부가 됐다. 언제 갈지 모른다. 발부가 된 거는 확인이 됐는데 시한이 알려지지 않았다.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한 건 일단 2차 체포작전이 곧 시행이 될 것 같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피의자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증거가 다 확보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소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관할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분명히 공수처의 관할은 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곽근 변호사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윤곽근 변호사 얘기는 기소도 오케이, 구속영장 청구도 오케이, 근데 체포는 안 된다라는 걸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비정상의 정상화, 원칙대로 하라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검수완박하면서 공수처를 만들면서 근거법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해서 기소하는 법원은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했는데 현 상황 속에서 그것을 예외로 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나는 원칙대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에 응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네. 현 상황 속에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법대로 법에 정한 대로 해준다고 하면은 그 절차에 응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네. 지금의 어떤 그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법적 운영을 원칙대로 해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원칙을 밝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처럼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중앙지법에 청구해서 중앙지법에서 발부가 된 체포영장이라고 한다면 순순히
응하겠다라는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결국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할의 문제 그리고 네. 또 더불어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내란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그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윤곽근 변호인 같은 경우에도 경찰에서 수사를 하라. 그리고 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 네. 영장을 청구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결국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응하는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라고 하지만 과연 지금의 체포 영장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체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고 인치해서 조사하는 게 목적인데 네. 임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이나 어떻게 보면 재판으로 기소하면은 내가 나가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굳이 어떻게 보면 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이나 이런 모든 것은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지금은 마치 체포가 목적인 것 같이 돼서 머리와 꼬리가 완전히 지금 뒤집혀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이미 출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미 다른 체포영장을 해서 기소할 만큼 다 수사가 끝났지 않느냐. 그러면은 아예 무의미한 절차할 것이 없이 그냥 바로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체포영장을 할 것이 없고 구속영장을 하고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뭐냐면 체포적부심은 없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구속적부심이 있기 때문에 있죠. 법원에 가서 내가 무고함을 밝히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 거부 이런 것이 아니고 법적인 절차에 원칙적인 절차를 하면은 원칙대로 임하겠다 그러한 어떤 의지를 밝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원칙대로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체포는 안 되고 구속이랑 뭐 기소는 오케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원칙대로 한다면 그럼 장 변호사님 그럼 공수처에서 아유 뭐 자꾸 원리 원칙을 얘기하는데 그럼 말대로 중앙지법에 청구해서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거든요. 글쎄요. 근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얘기했던 건 뭐 기소를 하거나 또는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 그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는데 체포에 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사실 어떤 의도인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사실상 피의자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수사를 받는 어떤 피의자도 이렇게 많은 선택권이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공수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계속 조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더라도 뭐 체포영장을 바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기소를 하든가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라 뭐 이런 취지로 들리기는 하는데요. 사실 그렇다면 만약에 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텐데 과연 거기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참 의문스럽긴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로는 뭐 취지상으로는 응하겠다라는 취지로 들리기는 하지만 네. 사실상 지금까지도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렇게 극렬하게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사실상 조건을 들어서 거부하지는 않을지 이런 우려는 분명히 한 듭니다.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호인 선임계도 공수처에 낼 수 없다라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좀 선회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공수처의 어떤 그 수사권이 없긴 합니다만 현 상황이라고 할 경우에는 네. 부득이 어쨌든 공수처에 위임장을 내고 변호인으로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어떤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앵커께서 질문한 것처럼 지금의 공수처에 대한 어떤 수사권이 없다고 부인하기보다는 네. 좋다. 공수처에 응하겠다. 대신에 관할은 원칙대로 해달라. 이런 것이 현재 아까 그 윤곽근 변호인이 밝힌 입장이다라고 보면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선임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윤 대통령 쪽에서는 공수처에 이 변호인단 선임계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어제 윤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변호사 선임계를 공수처에 제출하고 오늘부터 논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절차상으로 서로 잘 안 맞았는지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하러 갔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우리가 선임계를 내고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를 들여보내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민원실에 맡겨놓으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수처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거부한 적 없다. 수사팀에 전화로 면담을 요청한 건 맞는데 면담할 상황이 아니고 선임계를 낸 다음에 면담이 가능하다고 절차를 설명하니까 그냥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논의 변호인이랑 할 수 있는데 그럼 선임계가 먼저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 변호사님, 선임계를 내야 면담을 하지 면담을 하면 선임계를 낸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어떤 금박하거나 어떤 위임장을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먼저 어떻게 보면은 변호인과 협의를 하고 추후에 변호인 선임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보완, 추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서로 어떻게 보면 현 상황 속에서 윤곽근 변호사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의 내란에 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데 당신들한테는 위법한 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선임계를 내야 될 필요성이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버텨왔다가 네. 어쨌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 대신에 공수처법에 보면은 1심은 중앙지방법원이라고 확실하게 돼 있으니까 네. 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수처도 정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도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도 지금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서 예외로 갈 것이 아니고 중앙지방법원으로 가서 전공법으로 하는 것이 추후에 있을 논란, 관할권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도 공수처에 선임계 내려고 갔다라는 건 한 발 더 앞으로 나갔다는 건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야박하게 이걸 받지 않고 뭐 앞뒤를 지금 먼저 뭐 따지는 것도 야박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원리 원칙대로 서울중앙지법이 관할 아니냐 그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장 변호사님. 글쎄요, 이 관할에 대한 문제는 사실 공수처법상에 뭐 중앙지법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상 기소권이 있을 때, 그러니까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있을 때 적용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공수처가 할 수 없고 결국 검찰에 보내서 검찰이 기소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물론 그때 보내는 관할은 중앙지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와 관련해서 강제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어디에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상 뭐 정확하게 관할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아마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 이 위치를 생각해서 용산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서부지법에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뒤집어서 생각했을 때 만약에 공수처가 애초에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네. 사실상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는데 왜 중앙지법에 했냐 이런 시비도 또 걸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상 영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조건이나 이유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부지법에서도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도 지금 국회에 나와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좀 존중하고 그 이후에 다툼이 있다면 적법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이기 때문일 텐데요. 체포영장이 판사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이의 신청도 기각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이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 것이 법치주의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또는 주장할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 체포 적부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체포가 부당하다라는 부분들을 다툴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서 다투는 것이 당연히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네. 계속해서 관할을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법치주의에 맞는 얘기인 거냐라는 취지의 또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중앙지법에 발부를 받았다고 한들 또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마저 든다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는데 그냥 공수처에서는 선임계를 내려온 윤 대통령 측에 선임계 먼저 내야 면담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지만 그냥 가지 않았느냐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을 얘기하는 이유 체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대목이 보이는 거죠.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윤 체포 인력 2배로 조폭 잡는 강력계 형사기동대 투입 검토입니다.
네, 여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1차 집행 때 지난번에는 분명히 일과 시간 중에 오전부터 집행을 시도했어요. 새벽 6시에 공수처에서 출발해서 이 오전 8시가 채 되기 전에 8시 한 24분쯤에 이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쭉 대치를 하다가 오후 1시 한 30분쯤에서 철수를 했었죠. 근데 추측컨대 이번에는 평일 집행, 야간 집행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원 보겠습니다. 1차 집행 때 체포조 150명에 기동대 2,700여 명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2배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체포조 2배 이상 투입. 그러면 지난번이 150이었으니까 이번엔 300명 이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강력계 형사 체포조를 투입할 수 있다. 경찰 기동대도 추가. 전에도 2,700명이었는데 여기에 더 투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경찰 특공대 지난번에 투입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번엔 이것도 투입하는 게 검토 중이다. 장비, 수갑 등의 기본적인 장비였지만 이번엔 드론, 헬기, 장갑차, 레커 등등까지 모두 투입을 검토하고 특공대의 경우는 무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호처 체포 부분도 사실 중요한 포인트죠. 지난번 1차 때는 사실 3차 이 저지선까지 뚫고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 박종준 경찰 이 경호처장에 대해서 체포할까요라는 얘기에 공수처가 거부를 했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호처 간부 및 요원 등 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장 변호사님, 네. 이번엔 꼭이다. 꼭 체포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뭐 강력계 형사 기동대 투입하고 이런 것보다 현행범으로 정말 체포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행범 체포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지난주 금요일에 1차 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을 때도 뭐 그 뒤후에 알려진 이야기들이지만 경찰이 당시에 현장에서 저지하고 있었던 뭐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들이 좀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바람에 이제 만류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뒤늦게 알려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1차 영장 집행 당시에도 사실상 이것을 맡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나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지금 현행범 체포하는 방안들을 검토했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현행범 체포 가능성은 더 열려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경찰 입장에서는 뭐 경호처장에 대해서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을 하고 지금 출석 요구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박 처장이 지금 출석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출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경찰 입장에서는 체포 영장도 지금 청구해서 영장에 의한 체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또다시 강렬하게 저지를 한다 또는 불법적으로 막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체포하는 방안까지도 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실제 정말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도 이 심도 깊게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도 계속해서 소환 요청을 받고 있는 거죠.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제 이 3차 소환 통보가 있었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오전 10시까지 나와라라고 했는데 이 여부까지도 다 결국은 현행범 체포와 연관이 된 부분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공수처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관저 상황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쇠사슬, 가시철조망 칭칭, 차벽, 인간벽 둘러싸 요새된 관저입니다. 여길 좀 보겠습니다. 관저는 여기 있죠. 근데 관저까지 들어가려면 여기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지금 공관들이 굉장히 많아서 공관 전체가 좀 모여있는 형국인데 공관 전체에 들어가는 이 정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 탄핵 찬반, 이 시위대가 같이 있는 곳이 여기죠. 이쪽은 찬성, 이쪽은 반대 쪽이 있는데 여기 정문을 뚫고 들어가야 지난번 여기가 1차 저지선이었었어요. 여기에 지금 인간벽도 있고요. 차벽도 있고요. 여기 철조망도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를 들어간다고 해도 2차 저지선이 또 있다. 여기도 역시나 인간벽. 그리고
소형 전술 차량도 있고요. 이 뭐 주차로에서 차로 막아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더 들어가면 3차가 또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여기 3차 저지선 요 부분까지는 갔었습니다. 인간벽 그리고 SUV 등 주차 차로 막아져 있다.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이렇게 돌아가야 대통령 관저가 최종 나오는데 1차, 2차, 3차까지 가려면 여기를 다 뚫어야 되는데 보이시죠? 차벽도 만만치 않고요. 굉장히 많은 차가 켜켜이 지금 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 더불어서 지금 보이시나요? 쇠사슬이 칭칭 동여 맺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시철조망에 쇠사슬까지 지금 철조망을 설치하려고 옮기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나 칭칭 둘러싼 이른바 요새 아닌 요새가 된 상황인데 사실 최진용 변호사님, 네. 오동훈 공수처장이 1차 때 왜 철수했어요? 라고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법사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칫 뭐 사고가 날까 봐 다칠 우려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 향후 수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 철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양쪽의 상황을 봤을 땐 만약에 충돌한다면 누군가 다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더 커져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이 네.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모습은 정말 국민들 눈뿐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봤을 때에 제3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으로서는 조마조마한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은 원칙으로 풀어가야 된다. 네. 아시다시피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 원칙인 것이고 또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결국 무죄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지고지설의 가치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경찰 특공대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나가도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것이다. 거기다가 이런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공수처장을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당신 관들고 나올 생각으로 가지고 와라라고 하면서 압박하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현저히 의문이라고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을 넘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관할 따라 원칙대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은 검찰을 빼놓고 어떻게 보면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와 또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 영장을 체포영장을 청구도 하지 않았던 이 경찰이 어떤 이런 집행을 할 것이 아니고 경찰이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 내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네.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있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동훈 지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조직 논리로 갈 것이 아니고 좀 더 크게 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대로 가는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결단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공수처를 살리는 길이다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비극을 정말 있을 수도 있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사실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이 이렇게 대치하고 무력으로 충돌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봐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뭐가 등장을 했느냐 볼까요? 다음 기사. 대통령 관저 지키자 2030 백골단 등장입니다. 국방부 수방사 병력 윤방어된 임무 취소. 백골단이 등장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죠. 누구냐? 여기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좀 하얀 안전모를 쓴 몇몇이 보여요. 이게 누구냐? 윤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얘기한 자체적으로 모인 민간 수비대입니다. 모두 2030의 어떤 남성들로만 구성이 됐다고 해요. 대략 한 30명 정도로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야말로 공권력 투입을 막기 위해서 또 민간 수비대가 조직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장 변호사님, 이 대치 상황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지금 사실상 양쪽이 다 대치 상황에서 서로 내가 맞다 얘기하면서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가기관끼리 충돌해서 혹시나 모를 유혈 사태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가적인 불행인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국격이 정말 실추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가기관 사이의 무력 충돌이라든지 뭐 유혈 사태가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공수처와 경찰로서는 본인들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에 비추어 본다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뭐 피해자로서 수사를 받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사실상 예외가 없는 것이고 영장 그러니까 체포 대상자와 어떤 협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포라는 것은 분명한 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기 위함인 것은 맞는데요. 지금 수사기관으로서는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란 혐의와 관련된 주요 임무 종사자들, 그러니까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뭐 군 지휘관들이 지금 계속해서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고 있는데요.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뭐 총을 쏴서라도 아니면 도끼를 써서라도 뭐 국회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렇게 진술이 나오고 있으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게 이 진술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건 수사의 당연한 수순이고 이걸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환 요청을 그동안 계속 했던 것인데 이것에 불응하니까 체포영장 발부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국가기관 사이에 어떤 무력 충돌이 유발되는, 우려되는 이런 상황에 원론적인 책임은 저는 대통령 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또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입장 그대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좀 국가적인 불행 사태를 막는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도 윤 대통령한테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양쪽이 모두 근본적인 원인은 너한테 있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침엔 피플입니다. 첫 번째 인물 누구냐?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징역 2년 법정 구속입니다. 돈 봉투는 무죄. 어제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혐의 등등을 비롯한 1심 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결과 징역 2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이 재판에 들어갈 때에 송 전 대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이 전당대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또 당에 누를 끼쳐서 정치적 책임을 제가 다 지겠다 이런 자세로 탈당을 했고 지금까지 거리에서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제가 몰랐던 사안이다.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그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요약을 하자면 억울하다.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징역 2년이 나왔고 법정 구속이 됐죠. 법정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문제는 1심에서 외곽단체 후원금만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돈봉투 혐의로 처음에 이 사안이 이 시작이 되긴 했지만 돈봉투 혐의는 무죄였고요. 외곽단체 후원금만 유죄로 인정이 됐다. 그럼 돈봉투는 왜 무죄인 거냐? 이 사건의 발단인 이정근 통화 녹음이 위법적으로 수집을 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재판부가 봤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온 무죄가 나왔던 근거인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 표 같이 볼까요? 사실 관련해서 이미 먼저 판단을 받은 선고 재판 사건들이 있었죠. 누구냐? 윤관석 전 의원
돈 봉투를 조성한 혐의 관련해서 법원에선 녹취록 적법한 증거로 채택을 했다라고 해서 대법원 확정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징역 2년으로 유죄가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 형을 살고 있는 상태죠. 더불어서 허종식, 이성만 등등 또 다른 전현직 의원들 관련해서도 현재 1심 판단이 나왔어요. 1심 판단이 유죄, 2심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이 근거가 이정근 녹취록이다.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근데 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선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최진용 변호사님. 보통 대법 확정 판결이라고 하면 저희가 판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정 판결에서 인정받은 증거 능력이 이번 1심에서는 인정이 안 된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초현실적인 세계에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법원의 동일한 사건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하고 그 근거로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판부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네. 물론 그만큼 사법부 독립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간접 반증이기도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같은 법원에서 다른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판결을 할 경우에는 네. 그만큼 사법 신뢰를 스스로 저하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다만 제가 그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고 네. 이미 제출해서 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검찰은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정근 전 사무총장도 나 이미 제출을 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네.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거 왜 압수수색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이미 제출하는 식으로 받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 절차의 어떤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뭐냐면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 보장 이것은 둘 다 어느 정도 이렇게 둘 다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적법 절차 보장이라는 측면을 약간 후퇴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사안은 적법 절차를 어떻게 보면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휴대폰의 주인인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이것을 임의로 제출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관련되는 사람들이 이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딱 잡아대면서 이 모든 것이 이정근 본인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 능력을 부동의한다? 저는 봤을 때에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검찰이 항소했을 경우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증거 능력 평가와 이 유무죄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예측합니다. 네.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 뭐 초현실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쓰셨어요. 그럼 관련해 장 변호사님. 네. 사실 이게 앞서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성만 의원의 사례랑 다른 판단으로 증거 능력을 지금 봤다라는 건데 이 그 둘의 사건과 다른 게 있는 것이냐 항소심 가서 뒤집힐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부분, 이 법리에 대해서는 네. 그동안 계속 판례의 추세가 좀 더 이 절차적인 보장을 강조하는 추세로 바뀌어 오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물론 비록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이 뭐 앞으로 항소심이나 뭐 대법원을 거쳐서 네. 또 다른 법리로 인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 그만큼 증거를 수집할 때는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인데 특히나 지금 이정근 전 부총장의 이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미 제출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이 그 혐의를 받고 있었던 알선수재 혐의, 별건의 혐의에서 이미 제출되었던 통화 녹음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통화 녹음들이나 녹취록을 검찰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 부분을 다른 사건 수사에 이제 썼던 부분을 또 재판부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임의로 제출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이걸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각 개별 사건마다 증거를 수집할 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다른 사건에서 임의로 제출된 것을 그 또 별건의 사건에서 무조건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적법 절차에 맞느냐라는 또 중대한 또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항소심에 간다면 항소심에서도 또 대법원까지 가서 또 법리적으로 다퉈질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을 땐 결론은 항소심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김상욱, 당론 안 따를 거면 당 나가라. 권성동 탈당 압박 논란입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권성동 탈당 압박 논란. 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압박 논란이라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당론의 반대표를 당론과 반대의 그런 행위를 하고 밖에 뭐 방송이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당론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당론과 함께하기가 어려우면은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냐.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에 가장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수가 적다고 해서 그냥 해당 행위로 몰려서 탈당 요구까지 받는다면 이것은 일종의 마녀 사냥이고 일종의 메카시즘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자꾸 당론을 안 따를 거면 그럴 거면 그냥 당을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김상욱 의원한테. 김상욱 의원이 이건 마녀 사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기영 대변인님. 네. 마녀 사냥 아니냐라는 게 김 의원의 또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당론을 무조건 따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탈당해야 된다.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저는 김상욱 의원이 지금 본인의 어떤 소신과 생각하에서 결정하는 거는 존중합니다. 다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모든 당론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면 그게 당과 입장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본인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이견을 제시를 했을 때 본인도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특히나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해서 소추했을 때 본회의장 남아 개표 결과를 봤거든요. 당론은 그때 나가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줄곧 자기는 당론을 어긴다고 했을 때 한두 번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노선과 철학과 어떤 기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본인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 뭐 존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이 울산 남구라는 보수의 텃밭에서 네. 어떻게 보면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온전하게 본인의 노력으로 됐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의원직 사퇴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의 생각이고 뭔가 떠밀리듯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의 생각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이란 속에 어떤 소속인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책임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 맞지 않고 앞으로도 나는 당론에 대해서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국민의힘의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번의 당론을 어긴 게 아니라 연이은 당론들이 쭉 있었는데 5번, 6번 반복해서 어긴다는 건 결국 당의 철학과 본인이 가진 철학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 탈당을 권유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김진욱 대변인 짧게 여쭤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민주정당이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지 않다라는 걸 비판한 건데 지금 저 모습이 과연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모습인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당내 민주주의가 과연 살아있는 것이냐라는 또 비판적인 의견도 같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인물 누구냐? 이상식 의원이죠.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민주당과 국수본관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상식 경찰 내통 논란입니다. 이상식 의원, 네. 지난 7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무지 바빴습니다. 체포영장 만기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관에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말쯤엔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올렸습니다. 오후 3시 57분에 올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나서 논란 부분이 삭제가 되고 무지 바빴습니다.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만큼은 국회도 평온한 모습이네요 라는 내용으로 수정이 됐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련해서 이 삭제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없는 거죠. 네, 이 부분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7일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과 국수본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글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경찰 인사와 통화를 했습니까? 당장 그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내통하는 국수본의 수사를 그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랍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전화기에 불이 나게 통화를 했느냐. 김진욱 대변인님, 무슨 메신저 역할을 한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상식 의원은 행안위원이세요. 네. 그 행안위가 담당하고 있는 소관부처가 경찰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적법 절차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 과정들을 어떻게 수사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소통, 이걸 좀 담당했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내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너무 이 정치 공세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따지면 이철규 의원이 이 국수본에 찾아가가지고 훗날을 생각해라라고 이렇게 겁박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상식 의원은 행안위원이고 경찰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게 한 거 아니겠느냐. 근데 왜 자꾸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보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기영 대변인님. 네. 국민들이 이제 국회에서 그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여러 의원들이 공수처장이나 이제 경찰을 대상으로 훈계하고 압박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그 내란 수사 관련해서 수사 권한이 없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지금의 경찰과 공수처를 수사 지휘하는 거는 누구냐?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공정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권력기관으로부터의 어떤 독립이 전제돼야지 가능합니다. 저는 뭐 무지하게 바빴다는 거 아닙니까?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네. 누구의 메신저, 그러니까 누구의 명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 누구한테 수사 라인과 어떤 당의 수뇌부가 누가 연결을 했는지, 누가 연결을 본인이 했는지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점잖습니다. 민주당 같으면요, 이거 국정조사하고요, 특검하고 국가수사본부장 탄핵할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무엇보다도 내란 혐의를 가지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고 체포영장을 하라고 하는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장갑차를 등장해서 밀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경찰이 제대로 균형 있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적절하지 못하고요. 이상식 의원님, 그 상식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고백을 하시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건 음모론이다, 아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하십시오라는 또 말씀을 같이 하셨어요. 네. 이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메신저 역할을 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거겠죠. (36일) 만입니다. 무엇이? 관저농성위원 도주설 나온 날 36일 만에 등장해 경호 점검입니다. 여길 좀 볼까요? 어렴풋하게 화질이 썩 좋진 않긴 합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망원으로 찍었기 때문인데 어렴풋이 보이는 이 아웃라인, 네, 윤석열 대통령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걸음걸이나 이런 거를 보면 윤 대통령 같다라는 겁니다. 이 주변에 다니면서 뭔가 이게 얘기하는, 지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얘기하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꾸벅 인사도 주변에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인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사실 김기영 대변인님 네. 지금 상황이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오늘이야 내일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일촉즉발 뭐 그런 분위기의 상황인 네. 건데 왜 그동안 안 나오다가 한 달이 넘게 안 나 36일 만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평상시에 뭐 관저에서 산책을 하실 수 있죠. 네. 그런데 모든 것들은 이제 타이밍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도주했다, 뭐 어디로 갔다, 도망갔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민주당은 선전선동을 통해서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죠. 대통령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의 어떤 집행 과정에 있어서 아주 강하게 몰아붙일 태세를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그 뭐 탄핵이 가결됐을 때 국회에 누가 오셨냐? 음모론에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어준 씨가 와서 암살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는 뭔가 맞장구를 치는 듯 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분위기가 막 조성이 됐었죠. 탄핵이 가결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민주당은 내란 혐의는 헌재 재판에서 심리에서 빼고자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국회의 허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동원하고 분위기를 몰아가고요. 실체적 어떤 진실을 위해서 차분차분 하나하나 따지기 위한 헌재의 과정에서는 뺀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사기 탄핵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의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분위기를 몰아가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패턴에 대해서 대통령이 몸으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그냥 우연한 일치는 아니고요. 대통령이 이른바 3차 저지선이라고 하는 데까지 내려와 가지고 네. 분명히 본인이 촬영되고 있다는 거를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이른바 윤 대통령이 도주했다는 제보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에 아니다. 나 이렇게 건재하다라는 걸 직접 보여준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도주설 그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안규백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올까요?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제보를 받았습니다. 뭐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경찰에서도 그런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들은 바가 있어요. 이미 한남동 그 관저에 있으면은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게 잡범도 이런 잡범이 아닙니다 이게.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어디 도피를 했다고 질문을 하고 제보를 받았다고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전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관저도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왔어요. 대통령님 혹시 만나셨을까요? 제가 점심 약속 때문에 나왔는데 거기 계셔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계속 뭐 제3의 장소에 가 계시다 뭐 이런. 그 거짓말이에요. 네. 지금 윤갑근 변호인과 그리고 윤상현 의원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유진 이거죠. 윤 제3장소에 도피 의혹 띄우냐 용산 관저에 있다 일축. 지금 윤 대통령 측도 그리고 윤 대통령 뭐 거의 매일 만나고 있는 윤상현 의원도 관저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관련해서 지금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가짜 뉴스라고 그랬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가짜 뉴스와 거짓말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의혹 제기라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다 알면서 한 것은 거짓말이고 가짜 뉴스일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뭔가 그 정황이 있어서 확인해 봐야 된다. 내용을 좀 확인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혹 제기에도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그런 과정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차원을 그럼 이런 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건재하게 계시다니까 다행이시긴 한데 저렇게 건재하시게 내려오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 관저가 요새화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우셨을까요? 저는 즐거우시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안심하시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용산의 관저가 요새화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굉장히 복장이 터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법치주의를 말씀하시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선서를 하신 분이시라면 지금 적법하게 발부된 이 체포영장에 응하는 게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지 본인이 그 안에서 잘 안전하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저렇게 바깥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면서 이 철벽 치고 그또 심지어는 쇠사슬까지 치는 저런 모습을 갖다가 지금 전 세계인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면 야 이런 건 이제 그만해라. 내가 당당하게 나갈게.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내려오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점검하러 내려왔다라는 모습에 상당히 실망감을 갖는 모습입니다. 네. 아니 그럼 의혹도 제기를 못하느냐. 그런 정황이 있고 의심스러우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사실 이런 얘기를 앞서서 하긴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윤석열은 관저에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알지 또 못합니까? 말씀드릴 수도 알지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는 자세한 거죠. 내용에 대해서는 또 자, 수사에 관한 것이라 말씀드리기가 처장님, 곤란합니다.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는 피의자가 은닉, 숨었거나 아니면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네, 맞습니다. 네. 네. 박범계 의원이 재차 물어보죠. 재차 물어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대답을 볼 때 김기행 대변인 이거는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까? 네, 뭐 억지 춘향 우격다짐으로 어거지로 질문을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못해서 예라고 했죠. 근데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봤을 때 좀 체포를 위한 체포 아닙니까? 조사를 위한 체포도 아니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망신을 주겠다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전 수사기관이 제일 중요한 건 공정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상식 의원이 내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공수처가 보니까 뭐 이렇게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공수처장이라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희 법리와 헌법에 따라 증거에 따라서 수사합니다. 더 이상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럴 텐데 그냥 예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야당이 몰아붙인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거기에 공수처장이 예스라고 답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상은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윤 대통령 지금 관저에 있다. 본인이 직접 나와서 보여줬죠. 나 여기 있어. 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민주당에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역풍으로 가진 않겠느냐라는 점이 있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다음 기사, 네. 조선일보. 야, 이딴 무리수의 역풍. 일부 조사에서 여야 지지율 근접입니다. 네. 야당이 좀 무리수를 둬서 역풍이 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조선일보의 제목이에요. 근거가 여론조사입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1월 4일에서 6일 한길리서치와 이 쿠키뉴스가 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36.3, 민주당이 37입니다. 0.7%포인트 차이예요. 김진욱 대변인님. 이게 사실 지금 상황이 계엄 탄핵 정국인데 여야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역풍입니까? 저는 뭐 역풍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것을 만약에 역풍이라고 국민의힘이 오독을 한다면 진짜 국민의힘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한 몸이 돼서 혼연일치가 돼서 보수 여론을 결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사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조사를 보니까 저는 좀 신뢰도의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던 게 이 조사에서 같은 조사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30대에서 국민의힘이 42.6%, 민주당이 27%가 나오더라고요.
과연 30대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또 하나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36, 민주가 32 정도 나옵니다. 네. 또 경인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41, 민주가 36이 나오고 강원 제주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20, 민주가 37.9%가 나오더라고요. 네. 과연 지금 수도권과 강원 지역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했고 강원 지역에서 그 국민의힘이 우세했던 이런 지역에서도 이렇게 뒤바뀌는 어떤 비슷한 박빙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이건 좀 조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재밌는 조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오늘 같은 조선일보 기사였었는데 지금 이 조사에서 보면은 네. 차기의 대권 주자 1순위 그동안 가장 이렇게 잘 안 잡혔던 김문수 지금 장관이 15.6%로 1등이 나오고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이분들이 보통 평상시에 잡혔던 한 9%대가 나와요. 그렇다라는 것은 약간 이 지금 조사가 물론 뭐 여론조사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신뢰도를 좀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MBS 조사 결과도 나올 것이고 내일 갤럽 조사도 나올 텐데 그것까지 다 같이 한번 지켜보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 여론조사 하나만 놓고 볼 순 없다. 왜냐하면 다른 항목들도 같이 좀 비춰봤을 때 나는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한다. 다른 여론조사들이 추가로 나오는 것까지 같이 합쳐서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 여론조사가 또 추가로 발표가 되면 저희가 그 얘기도 좀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명입니다.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쌍특검법 결국 부결, 야당 재발입니다. 쌍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 어제 두 개가 모두 재표결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부결이 됐고 폐기됐죠. 어제 상황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내란 행위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안 제2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법률안 제2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저로 가, 관저로. 관저에 가서 나오지 마세요. 관저로 가. 네, 어제 이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두 개가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표수 같이 볼까요? 네, 내란 특검법 어제입니다. 어제 300명 중에 찬성 198, 반대 101, 기권 하나. 198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200명이 되면 통과인데 2명이 부족했었다라는 거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보면 196명이 찬성, 반대 103, 무효 하나. 196명, 4명이 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키워드 둘이죠. 김여사 특검법 말고 내란 특검법을 보겠다. 왜? 오늘 이 내란 특검법을 야당이 다시 발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2명이 부족합니다. 지난번 표결 때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지난번에 찬성 195였었는데 이번에 198이에요. 네, 찬성이 3표가 늘었다라는 거죠. 김기영 대변인님, 이거 민주당에선 오늘 3자 추천 부분을 넣어서 다시 재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2명 추가로 이탈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무늬만 3자 추천인지 아니면 네. 진짜 3자 추천인지 그리고 저희가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한 게 이 추천의 방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범위와 내용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되면 계속 확장이 됩니다. 별건 네. 수사 관련해서 이것도 있고 수사 대상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제3자 특검 부분만 볼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야당이 이 부분을 넣어서 재발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오늘의 일정 같이 볼까요?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그리고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고요. 오늘 남부지법에서 건진법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구속 여부가 이 결정이 되는 거죠, 최종. 네. 이 관련해서 피의자 신문이 있다. 그리고 여야정 국정협의체 첫 실무협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관련해서 야당이 내란특검법 다시 재발의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좀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